네. 30분. 예, 예. 제가 5번 변호인에게서 진술하고 김계리 변호사님 6번 예. 진술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재판부 성명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판부 성명사항의 요지는 모든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변호인 의견서의 주장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성명이었습니다. 증인신문 조서에 의하면 빨리 올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봤다는 것인데 의견서의 주장은 경제와 민생 관련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하여 정족수를 충족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의 두 진술은 상충관계가 아니라 두 진술이 양립 가능한 병립관계입니다. 화상기에 2026년 3월 23일자 증인신문 녹취서를 띄웠습니다. 증제 16호증으로 제출했습니다. 42면과 43면입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가 국무위원을 부르는데 가급적 빨리 올 수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재판부에서 성명을 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전화하는 대상자는 전부 경제 관련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면서 2차 소집의 대상을 열거합니다. 경제, 중소벤처, 산업자원, 국토교통, 농림축산, 보건복지입니다. 경제 관련 장관에게 전화하고 이분들이 못 온다고 하면 또 확장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은 1차로 국방, 안보, 외교, 통일, 법무, 치안에 관련된 계엄 필수 국무위원을 불러 심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국무회의 정족수 충족을 위해 2차로 소집 연락을 했는데 그 기준은 첫째, 연락이 다 가급적 신속하게 대통령실에 올 수 있는 국무위원. 둘째, 그 대상은 민생경제와 관련된 국무위원이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2차 소집에 있어서 기준과 대상에 대한 것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됨이 없이 병립 가능한 진술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차로 국무위원을 순차 소집한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026년 3월 23일 증인신문에서 1차 핵심 국무위원들과 심의가 끝날 무렵에 추가 통지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증제 16호증 31면과 32면을 제시합니다. 소집 통지는 먼저 해도 됐던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주요 핵심 필수 국무위원들과 대통령께서 진지하게 토의를 하시잖아요. 그 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장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계엄하지 말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올 필요 없었잖아요. 2차 소집을 할 필요가 없고 국무회의 자체가 개최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중간에 하는 건 안 맞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대통령님의 결심이 어느 정도 선 상태에서 해야죠. 그래서 토의가 마무리될 때쯤 소집 통지를 했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부분이 2차 소집 통지 대상자에게 연락을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경제 관련 국무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가능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2차 소집 통지의 기준인 소집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1차, 2차 순차 소집 사실을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에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주장은 국가 긴급권이라는 특징상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긴급 국무회의가 될 수밖에 없고 군이 출동하는 계엄의 성격상 고도의 보안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도외시한 주장입니다. 즉 고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 1차로 비상계엄의 핵심 필수 국무위원들이 소집되어 심의를 시작합니다. 이 심의 역시 보안을 위해서 긴급한 소집이 됩니다. 심의 결과 대통령이 핵심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국무회의는 개최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차 소집 자체가 불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심의를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결심이 서면 국무회의 정족수 충족을 위해 추가 국무위원 소집 연락이 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차 소집 연락은 1차 소집과 그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결심이 서는 순간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핵심 국무위원들과 먼저 심의를 하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요건 충족을 위해 2차 국무위원을 소집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고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다면 2차로 소집 연락을 할 필요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같은 순차 소집은 12월 3일 당일에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이미 12월 1일에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용현 장관에게 비상계엄 준비를 지시하며 사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증제 16호증 2면과 3면을 제시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12월 1일 국무회의의 긴급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계엄과 관련된 핵심 국무위원들을 먼저 소집해서 심의를 하고 그 논의가 끝날 때쯤 추가적인 국무위원을 소집해 정족수가 충족되면 바로 국무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는 이와 같은 대통령의 구상에 따른 사전 계획에 따라 실행된 것인데 이를 알지 못한 한덕수 총리가 자신이 제안해서 국무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 착각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사전 인식과 계획에 따라서 1차 심의가 20시 27분부터 시작되었고 1차 심의가 끝나 대접견실로 퇴실한 때가 21시 09분경입니다. 최초 박성재 장관이 입실했을 때부터 약 42분간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2차 소집을 지시해서 21시 14분부터 21시 44분까지 순차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고압 1219, 2026년 노 253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김정환 수행실장이 한덕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발언을 목격한 것은 21시 30분경입니다. 이미 대통령실에서 2차 소집 연락을 돌린 21시 14분 이후입니다. 따라서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제안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한덕수의 진술 이외에 나머지 모든 국무위원들 역시 21시 30분경에 한덕수가 집무실에 들어가서 국무회의를 이야기했다고 일치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진술 내용 제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다시 대접견실로 나왔더니 누군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고 국무위원들이 한덕수 총리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후에 국무총리가 집무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태열 외교부 장관입니다.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된다고 설득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국무회의라는 말은 안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당시 집무실에 있을 때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나요? 라는 질문에 그 자리에서는 아닙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집무실에서 회의장으로 나와 있다가 그때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역시 대접견실로 돌아오고 나서 다른 장관들을 더 불러야겠다는 움직임이 있었고 국무회의를 해야겠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도 회의실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심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며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국무위원들은 한덕수의 진술에 터잡은 특검의 주장이 모순이라는 점을 모두 일치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의 항소는 상상과 소설의 기초에 제기된 것으로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으로 특검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확정, 즉 어떠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도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검은 그 주장 자체로 확증이 아닌 상상과 소설로 기소된 억지 기소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검 의견서를 제시하고 특검 의견서의 페이지별로 어떻게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7월 22일자 항소심 특검 의견서 17페이지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8페이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19페이지 목격 가능성이 낮습니다. 32페이지 입실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4페이지는 조태열의 진술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6페이지는 김영호의 진술에 대해서 가능성이 큽니다. 37페이지에서는 역시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하면서 49페이지에서 이상민의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낮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의견서는 온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이와 같은 가능성과 추측에 기반한 불확실한 상상이 과연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질 정도의 확실성을 가진 증명이 아니라는 것은 어느 뭐로 봐도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의견서의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어느 누가 봐도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확실하지 않은 가능성만으로 유죄를 결코 선고할 수는 없으며 확실성에 가까운 증명이 없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설과 상상, 가능성으로 점철된 특검의 항소는 응당 기각되어야 하며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인 의견서 6 의견 개진하기 전에 오늘 특검에 방금 진술하셨던 항소심 최종 의견 진술에 대한 반박을 잠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 제5쪽입니다. 특검은 한덕수의 진술을 이 사건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면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셔서 저는 대통령께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니 대통령은 그럼 그렇게 한번 모아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그 한덕수가 건의를 해서 국무위원을 모으라고 한 거라면, 그리고 대통령이 이와 같은 그렇게 한번 모아보세요라고 했다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해야 하는 사람은 한덕수입니다. 한덕수가 자신이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속실장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2차 국무위원을 소집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특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1차 그 집무실에서 나가고 나서 퇴실하고 나가고 나서 즉시 김정한 수행실장을 불러서 대통령이 2차 국무위원들의 소집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덕수의 진술 자체는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모아보세요라고 지시를 했는데 한덕수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애초에 그 한덕수가 그렇게 건의를 해서 피고인 이와 같은 지시를 했다는, 피고인 이와 같은 말을 했다라는 것은 한덕수의 진술이 거짓이고, 피고인이 1차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토의를 하다가 너무 토의가 길어져서 2차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시각이 너무 늦어서 일단 내보내고 김정환을 불러서 소집을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보다 타당합니다. 그리고 15쪽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히려 국무위원들이 너무 늦어지면 선포가 그냥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송미령 같은 장관분이 오셔서라고 해서 그 한덕수가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특검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가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한 것은 1차 그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와서가 아니라 2차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오고 난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1차 때부터 국무회의를 건의하였다거나 국무위원회 소집을 건의하였다라고 보는 것보다 2차 때 들어가서 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검은 국무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문건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국무회의 관련된 문서가 복사가 된 것이 그 오영수 장관이 도착하고 난 이후인 거지, 문건 자체는 김용현 장관이 최초 대통령실에 입실하고 했을 때부터 들고 있었던 노란 봉투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건은 애초에 준비가 되어 있었고 복사 자체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지, 이를 두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살짝 꼬아서 진술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그 저희 변호인 의견서 6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 수사에서 당연히 갖춰야 될 기본조차 갖추지 아니한 특검의 전격 기소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 기소는 2025년 12월 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소위 체포방해 사건이 2026년 1월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적 사건에서 2025년 12월 23일 피고인에 대하여 추가 영장 발부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12.3 계엄에 있어서 사령관급들의 주요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과 이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공판기에 대해서 뉴스로 기사로 접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소는커녕 입건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기록상 명백히 드러나 있듯이 이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하지도 않았고 한 차례 소환 통보도 없었으며 입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라고 하는 절차도 없었으며 가장 중요한 증인인 한덕수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원심에서도 아니고 항소심인 당심에 이르러서야 한덕수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특검이 증거를 제출한 기록 대부분이 관련자들의 진술 조서뿐만이 아니라 CCTV, 수사보고서,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 대부분이 피고인의 유죄가 아니라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공판 조서에 남겨져 있듯이, 그러니까 1심, 원심의 공판 조서에 남겨져 있듯이 특검이 유죄의 증거라고 거시하는 증거들은 모두 그 증거 부분들 자체로 반박하여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 자체가 내란 특검의 검사의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공소권을 남용한 사건입니다. 위증의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의 증언을 빙자하여 당시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영향을 끼치고자 어떠한 조사도 없이 피고인에게 입건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기소한 너무나도 그 의도가 명백한 기소입니다. 이는 새로이 도입된 형법 제123조의 2 법 왜곡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특검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재판부의 성명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보다는 뭐뭐 한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등의 추측으로 가득 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은 증거로 하는 것이지 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의 2026년 8월 14일자 의견서에 거시된 한덕수 판결문의 인정사실, 피고인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진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국무회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제시된 영상을 보면 국무회의의 장면이 보이고 선포 후에 비상계엄의 선포 후에 국무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2024년 11월 4일 1시 1분경에 있자 1시 11분경 군을 철수시켰으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개최를 위하여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였고 이에 한덕수가 02시 28분 31초경, 박성재 장관이 05분 59초경, 이상민 장관이 03시 11분 27초경, 송미령 장관이 03시 23분 51초경 순차 도착하였고 이들은 03시 44분 12초경 대접견실에 있다가 먼저 도착한 장관들이 모두 다 국무회의실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를 위하여 국무위원들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더 이상 오지 않자 4시 28분경 비상계엄 해제 담화 생방송을 하였습니다. 그 준비를 4시 21분경부터 정장 상의를 착용하고 준비를 하여 왔던 것입니다. 특검은 한덕수 사건의 판결문의 인정 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이므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고 한덕수의 설득 끝에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특검은 별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을 장기 집권을 위하여 군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만을 하고 언론 플레이, 여론몰이만 하고 있을 뿐이지 장기 집권이나 친위 쿠데타에 대한 그 어떤 증거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특검의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특검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군을 동원하여 친위 쿠데타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그래서 당초부터 국무회의를 할 생각도 없이 절차를 무시할 생각이었다면 고작 한덕수의 설득에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고자 이랬다 저랬다 당초 계획을 수정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옹색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특검이 인용하여 주장하는 한덕수의 판결문에서 거시된 사실관계는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고 피고인의 사건에서 다루어지지도 않은 사실관계입니다. 한덕수의 사건 및 내란 전담 재판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한덕수의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한덕수의 제명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행에서 주요 임무 종사자의 사건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한덕수 사건의 판결문의 인정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사건에서 인용되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되는 사실관계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2025년 1월 13일 변론 종결되었고 2025년 12월 19일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에 대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고압 1219 사건은 2025년 8월 29일 공소제 2026년 2월 19일입니다. 예. 공소 제기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선고되기 앞서서 2026년 1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진행입니다. 한덕수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였으나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국무회의의 일원이었을 뿐이지 계엄 선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되기 위한 요건인 폭동 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을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않고 한덕수 사건의 쟁점인 국무회의는 12.3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많은 쟁점 중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단을 금지하고자 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장 1번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사건을 담당하였던 이진관 재판부는 공소장 1번주의에 따라 공소장만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증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제3회 공판기일 내란 방조로 공소 제기한 특검에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공소장 변경을 종용하였습니다. 아무런 증거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예단을 드러내며 원님 재판을 한 것입니다. 이는 통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죄는 12.3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가 판단되고 난 이후 주요 임무의 종사였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진관 재판부는 12.3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판단할 지기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자 한덕수와 연관된 국무회에 관한 일부 기록만을 보고 아주 일부 기록만을 보고 군대와 국회에서 일어난 증거 기록과 공판은 보지도 아니한 채 12.3 계엄을 먼저 내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사실 인정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위헌적인 내란 전담 재판부의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그 명칭 자체로도 위헌적인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귀 재판부와 12부입니다. 피고인은 내란 전담 재판부의 존재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고자 이에 대하여 헌법 소원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항소심이 진행되기까지 지금까지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 중 12부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12부는 피고인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항소심 첫 기일인 2026년 5월 7일에 한덕수에 대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항소심에 대하여 내란이라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덕수에 대한 국무회의 일부 기록만 보고 국무회에 관련된 일부 기록만 보고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이미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무죄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2부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피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내란 전담 재판부의 또 다른 재판부인 귀 재판부입니다. 귀 재판부는 12부와 마찬가지로 12.3 계엄에 대하여 극히 일부분의 쟁점만이 다투어지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미 내란이라고 판단을 내린 재판부입니다. 귀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피 신청에 대하여 전심 재판의 관여란 당해 사건의 전심을 말하는 것이라는 형식 논리로 기피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한덕수나 이상민 장관의 사건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로 사실상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실질을 도외시하고 형식 논리에 천착하여 위헌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현재 이미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두 재판부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는 기이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의 진술로도 두 번째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때 국무회의를 건의하였다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즉 피고인이 한덕수의 건의 전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였음이 확인이 됩니다.
항소심 추가 증거 순번 122번 서울고등법원 2026년 노 253 판결문 한덕수의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그 제62 판결문 제62쪽 각주 33번을 보면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일부 국무위원들의 진술에 피고인이 대접견실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두 번째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기억의 착오로 보인다고 진술을 하였다가 그 이후 당심에서는 피고인이 처음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만 건의하였다가 대접견실에 있는 동안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상이라고 논의되어 두 번째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때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윤석열을 설득하였고 이에 따라 윤석열이 그 무렵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덕수의 진술은 헌재에서부터 계속해서 바뀌어 왔고 자신이 내란 주요의무 종사의 재판을 받자 항소심에서는 사실대로 그러나 자신이 또다시 위증이나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을 면피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진술을 사실대로 변경하여 진술한 것입니다. 한덕수는 항소심에서 비로소 피고인의 주장, 당시 동석하였던 다른 모든 국무위원들의 진술, CCTV, 실황조사서, 통화 내역 등의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대접견실에 있는 동안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라고 논의되어 두 번째로 집무실에 들어간 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득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020년 8월 14일 특검 의견서 제5쪽 김정한이 한덕수의 첫 집무실 해동 시 건의를 들은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배척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항소 이유로 삼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진술하겠습니다. 이는 객관적 증거인 대통령실 CCTV와 실황조사서의 기재상 김정한이 한덕수가 최초 집무실에 입실한 20시 45분경과 두 번째 집무실에 입실하여 건의한 21시 29분 41초경 사이에 집무실에 들어간 것은 그 20시 56분 08초경 약 10초간 입실한 것과 21시 11분 51초부터 21시 15분 23초까지 2차 국무위원 소집 지시를 받은 때 딱 두 차례입니다. 김정한이 집무실에 들어간 것이 의미 있는 것은 저희가 원심에서부터 주장한 바와 같이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두 차례입니다. 첫 번째 김정한이 입실한 10초간 20시 56분 08초경 10초간 입실해서 한덕수가 국무회의 건의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한은 20시 40분 37초경 한덕수, 김영호가 대통령실에 도착하였을 때 김영호, 한덕수를 대접견실에 안내하고 집무실에 있던 피고인에게 한덕수, 김영호의 도착 사실을 알리는 등의 의전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 실황조사서의 내용을 보면은 한덕수가 대접견실로 입실을 하고 김정한이 대접견실로 안내를 한 후에 집무실에 입실을 하고 집무실에 입실을 해서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한 것이겠죠. 그리고 비서실로 다시 입실을 합니다. 그리고 한덕수가 집무실에 입실을 한 이후 20시 56분 08초경 10초간 입실을 하긴 하였지만 이는 아까 본 바와 같이 20시 49분 07초에 도착하여 대접견실로 안내하였던 조태열과 20시 55분 53초경 도착한 조태용을 대접견실에 안내하고 지금 20시 49분 07초에 조태열이 도착해서 대접견실로 안내를 하고 그리고 20시 55초 53분경 조태용이 도착하였을 때 대접견실로 입실을 하였습니다. 대접견실로 입실을 하였고 김정한이 이를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무실에 들어갑니다. 20시 56분 08초입니다. 그리고 10초 여기서 이제 김정한이 처음 한덕수가 입실에 있을 때 10초간 집무실에 들어간 것을 이제 특검은 이때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10초는 이 10초의 상황을 보면은 대접견실에 대기하고 있었던 조태열, 조태용이 그 김정한의 안내에 따라 그 이후에 이제 집무실로 들어간 것을 보면은 그 10초간 입실해서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기보다 김정한이 조태열과 조태용 장관이 도착하였습니다라고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다라고 봄이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김정한이 집무실에서 한덕수의 발언을 들은 시점은 한덕수가 두 번째 집무실에 들어간 21시 29분 41초경 이후 김정한이 집무실에 들어간 21시 30분 20초경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한덕수의 건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이전에 피고인이 김정환을 불러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이 통화 기록상 너무나 명백합니다. 저는 재판부에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증거와 상식에 따른다면 이 사건은 기소 자체가 위법한, 그래서 요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공소취소가 되어야 마땅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증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주셨고 당심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1부와 12부에서 이미 판단한 한덕수에 대한 판단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판단에 선행하는 판단에 대하여 이에 상치되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당심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로지 증거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최종 변론까지 다 하신 거고요.